지난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짜리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과 언쟁을 벌이다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폭풍으로 5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데 19일까지 또 다른 폭풍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이 15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결국 118대 하원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민주평통사무처가 최강철 미주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6일 FDA가 알츠하이머병의 증세를 늦추는 새로운 치료제 레켐비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짜리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과 언쟁을 벌이다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30대 여교사로 알려진 해당 교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6살 어린이가 수업 중 선생님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여교사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여교사 외에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언쟁을 벌이던 30대 여선생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스티브 드류 뉴포트 뉴스 경찰서장은 총격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교실에서 논쟁을 벌이다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여교사와 6살 아이의 신원은 물론 이들이 무슨 일로 언쟁을 벌였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스 시장은 지금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법은 6살 아동이 성인으로 재판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 수용소에 수감시킬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다만 부모의 양육권을 취소하고 복지당국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현재 어디에 보호를 받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6세 아동이 학교에서 총격을 벌인 사건은 단 3건으로 지난 2000년 미시간주에서 학생 1명이 사망했고 2011년 텍사스주와 2021년 미시시피주에서도 학생들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살 미만 어린이의 학교 총격 사고는 지난 2013년 테네시주의 한 학교에서 5살 학생이 오발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폭풍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5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일까지 또 다른 폭풍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리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6만 가구 이상이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지난 4일에는 이 지역 20만 가구가 단전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이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동 주택을 덮쳐 유아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폭풍우는 대기의 강이라는 기상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의 강은 다량의 수증기가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을 뜻하는데 이 기상현상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캐나다 서부 등지에서 발생한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기상당국은 이번 물폭탄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또 다른 대기의 강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는 등 오늘 19일까지는 폭풍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달 말부터 누적된 비로 강물 수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수년간 가물었던 날씨로 토양층이 취약해진 만큼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이 15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결국 118대 하원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새벽 0시 30분 하원의장 선출의 15차 투표에서 메카시는 216표를 얻어 118대 의회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공화당은 222명의 당선자 전원 중 216명이
메카시 하원 의원에게 직접 구두로 지지 발언을 했고 나머지 6명은 참석 기권했습니다. 참석 기권은 무효투표로 간주됩니다. 민주당은 15차 투표에서도 하원 의원 당선자 전원 212명이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지지했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민주당이 212석, 공화당이 222석입니다.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려면 과반 득표인 218표가 필요하지만 총 당선자 434명 중 무효투표 6명을 뺀 428명이 유효투표로 이 중 절반을 넘어선 215표가 과반선이 됩니다. 15차에 걸친 투표 끝에 하원의장으로 당선된 메카시는 연설을 통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여기서 하는 일은 이후 이어지는 모든 것의 기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원의장으로서 자신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당이나 회의, 심지어 의회에 있지 않다며 자신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새 하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도전인 부채와 중국 공산당의 부상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국으로 간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를 조사한 뒤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원의장 선출에 성공한 공화당은 오늘부터 118대 하원 운영 규칙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원은 오늘부터 1년에 118대 하원 운영 규칙안에 대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하원 법사위 내에 이른바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포함됩니다.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 내 강경파가 요구한 이 특위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등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애초 조사 대상은 법무부와 FBI, 국토안보부 등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 모든 범죄 수사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공화당은 특별소위에 하원 정보위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고 민주당 주도로 18개월간 활동했던 16 의사당 폭동사태 조사 특위 수준으로 활동 예산 및 직원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공화당에 따르면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공화당 몫인 8명에 법무부 등의 수사와 관련된 의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법사위원장이 특검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의혹 수사,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의혹 조사와 관련한 소환 권한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내일 깨는 하원에서 중국과의 경제 경쟁 전략과 관련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하원 의원 누구나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고 모든 안건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방침은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가결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각종 입법안도 밀어붙일 예정인 만큼 앞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대여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이 있는 텍사스주 엘페소를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2년 만의 첫 방문으로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엘페소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해 국경 수비대 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국경 경찰이 마약이나 현금 등 금지품을 수색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엘페소는 최근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국경 관문으로 니카라과 이민들이 불경기와 강력범죄, 빈곤을 피해서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 동안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민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까지 238만 명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국경 방문은 최근 발표한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신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인 이민을 위해서 매월 3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 체류를 희망했던 입국자 250만 명이 해외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결정한 대로 정부는 타이틀 42가 유지될 때까지 그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의회가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칠 때까지 국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그룹들의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3,200명 정도를 정리 해고할 방침입니다. 매년 해오던 연례 감축과 상관없는 추가 감원인데요. 맥도날드도 정리 해고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의 S&P 500 지수는 14년 내 최대치인 19% 넘게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2023년 초도부터는 정보통신의 빅테크는 물론 금융업에서 해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의 최고 명성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3,200명 정도를 정리해고할 방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1에서 5% 정도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신규 직원들을 뽑아왔는데 이번에 해고할 3,000여 명은 연례 최대 5% 감축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추가 감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데이빗 솔로먼 CEO가 2018년 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올 3분기 말까지 4년 동안 직원 수가 40% 정도 늘어 49,100명에 달하고 3,200명은 여기에 6.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번 주 감원 대상은 투자 및 일반 은행업의 중심 부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기업 인수합병 및 채권 발행 주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선두인 세계 투자 은행들의 투자 은행업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770억 달러로 직전 연에 1,323억 달러에서 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도 정리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본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방침을 정하고 오늘 4월 초까지 해당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리해고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스 캠진스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종 경영적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발빠른 행동에 방해가 되는 조직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투자자들에게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평통사무처가 최광철 미주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통사무처는 일부 지역 협회장들의 입장문과 운영비, 회계정리 부적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직권남용 의혹 제기로 내부 조사를 받아온 최강철 미주 부의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로 지난 5일부로 직무를 정지한다는 통보를 6일 오후 이메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의장은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4일에서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하는 브래드 셔먼, 앤디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연방 하원의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최 부의장은 당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평생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 보수 성향 한인단체들이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평통사무처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강철 부의장은 직무정지 통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로부터는 평생 봉사상과 칭찬을 받고 윤석열 검찰 정권 검사 출신 민주평통사무처장으로부터는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 통보와 겁박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해 일부 협의회장들을 사주한 듯한 입장문과 미주 지역회의 간사가 지역회의 운영비 회계 정리를 부정확하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사임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 통합기구인 민주평통을 갈라치고 분열시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려는 불법 부당한 행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 뉴욕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 건수가 팬데믹 이전의 88%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면제서 처리 실적을 제외한 민원 처리 건수로는 2021년보다 8% 늘었습니다. 지난 6일 뉴욕 총영사관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에 발표한 2022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48,949건의 민원 업무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민원 건수는 2021년에 65,618건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격리 면제서 처리 건수로 인한 착시 효과입니다. 이 격리 면제서 발급 건수를 제외하고 보면 지난해 총 민원 처리 건수는 48,191건으로 2021년 44,637건보다 8%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하고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만 건 이상이나 집중됐던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는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팬데믹 발생 전이었던 2019년 5만 5,801건과 비교해도 민원 처리 건수는 크게 회복됐습니다. 지난해 총 민원 처리 건수는 팬데믹 이전의 87.7%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권 발급이 2021년에 이어 7,000건을 넘겼고 비자 사증 발급 3,111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14,963건 등은 팬데믹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등이 그동안 미뤄왔던 국적 신고를 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적 상실 신고는 1,716건으로 2019년 1,670건과 비교해 2.8% 늘었고 국적 이탈 신고도 641건으로 2019년 633건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복수국적, 국적 회복 등은 지난해 70건이나 처리돼 2019년 18건의 4배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600만 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난 6일 FDA가 알츠하이머병의 증세를 늦추는 새로운 치료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식품의약국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알츠하이머병 증세를 늦추는 새로운 치료제 레켐비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밀로이드라는 끈적끈적한 뇌 단백질을 제거함으로써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 생물학을 표적으로 삼아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억력과 사고력의 감소를 늦추는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한 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FDA는 경증 또는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레켐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의 에자이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실험적 치료 실패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다만 레켐비 사용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지연은 불과 몇 달에 불과하지만 조이 스나이더 박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신경학자 스나이더는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의 악화를 막지 못하지만 질병의 진행을 현저하게 늦춰줄 수 있다면서 이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6개월에서 1년가량을 추가로 더 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켐비는 한 달에 2번 주입해야 하는 데다 뇌 부종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 가운데 증세를 몇 개월 동안 지연시키기 위해서 레켐비를 사용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내 XBB.1.5 확산 상황을 추적한 결과 감염률이 27.6%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XBB.1.5 감염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이 XBB.1.5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코로나19 환자 수는 전주와 비교해 16% 증가한 47만 6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하루 평균 약 6,500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지난해 강도와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뉴욕에서 발생한 강절도와 관련한 체포 건수가 10,00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강도와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의 17%는 18세 미만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승객이 급감했던 지하철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30% 늘었고 역사와 차량 내에서 각종 위반으로 인한 체포 건수는 47%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루즈벨트 중학교 교실에서 50대 미술교사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마약 과다 복용 시 해독제로 사용하는 나르칸을 처치해 상태를 호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수사관들은 톰슨의 교실 옷장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다양한 마약 관련 도구를 확보했고 톰슨은 지난 5일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지속적인 조종사 부족과 수요 저조로 올봄 세계 노선을 추가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항공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조종사 부족과 수요 부진에 대응해 조지아주 컬럼버스와 텍사스주 델리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래 19개 도시를 노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